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발로 추진됩니다. 여당과 대개는 불법 파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국회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모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내일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국회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불거진 민주당 등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야의 동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제로 꼽은 데 이어서 오늘은 정의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 속에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등 야권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임금 인상 문제로 50일 넘게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조선소 점검 파업. 파업 이후 노조에게 돌아온 건 기업이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1989년 이후 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3천억 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노조 탄압, 생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나중에 67명의 당사자들 중에 2명이 사실은 저희 곁을 떠났어요. 13년이 지났지만 이 손배 문제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변한.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이 야권을 중심으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이 동참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 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해당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만큼 22대 입법과제에 배치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우리 당의 주요 입법과제, 특히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재계에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우려해 노란봉투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 면책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진통이 예상됩니다. 환노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 여부부터 교섭 대상, 쟁의 행위에 대한 규율 등 노사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여야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와 겹치는 국정감사 일정은 전반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 예산과 결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통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회와 기재부 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분야별 재원 배분을 포함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는 사전 예산제도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고 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 정보의 공개가 촉진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산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예결위원들의 다른 상임위와의 겸직을 금지하고 결산과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겨 예산심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예결위의 상원화, 다른 상임위와의 예산심사 중복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결위 상임위 전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법사위처럼 그 상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결위가 좀 총량 배분 중심으로 가고 제한된 총량 범위 내에서 분야 배분 내역 내에서 상임위가 예산을 심사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세부 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로 가는 국회의 상향식 예산 심의 방식을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방식과 같은 하향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에서 재정 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이 재정 결의안을 채택한 후에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세부 사업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결위가 통합 조정을 하는. 이 밖에 국회 예산정책처를 재정정책처로 전환해 결산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국가재정법은 개헌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되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번엔 여야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오는 19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주호영 합의 추대론에 힘이 실렸지만 반대 의견에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1대1 형식의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회담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주호영 원내대표 합의 추대가 불발됐습니다. 호남 출신의 재선인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당내에선 주 의원 합의 추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 관례상 원내대표를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 세력들, 특정인의 그 전유물도 아니잖아요. 네,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선거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그동안 출마를 고심했던 박대출, 윤재옥, 조혜진 등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경선에 주 의원이 참여할지 여부인데 주 의원은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며 공격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거듭 제안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생 걱정에 야당 대표가 거듭 회담을 요청하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뒤로 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을 두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등으로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인데 정부의 대안은 보이지 않고 갈짓자 외교 행보는 위험천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전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청취하고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가 여당 공세에 맞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당내 결속 따지기에 집중하면서 유능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박 7일간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방문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등을 만나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K방산 세일즈에도 나섰는데요. 활발했던 의회 외교 활동을 김동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순방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과 신재생 에너지와 K방산 등에서의 협력 방안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모두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선언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는데 드소우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추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포르투갈이 앞으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첼 바테 스페인 하원 의장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스페인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을 잇따라 만나 건설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3국 공동 진출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와 FA-50 경 공격기 등 K방산 분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포르투갈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등 정상급 정치인을 모두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폭넓은 해양협력 요청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협력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포르투갈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 의장은 내일 국회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합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김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의회 협력 방안과 북한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회담 후에는 공동 언론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담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대규모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을 확장해도 문제 없다는 건 위험한 시각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늘까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순방 전인 내일쯤 두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권력에 충성할 거란 우려가 있고 한 후보자에 대해선 대기업 거수기란 표현이 있었다며 자격 없는 인사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니콘 기업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스타트업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역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국정과제를 설정한 것에 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벤처기업 측은 경쟁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과 효용을 고려한 국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가 북한의 선제 타격을 운운했다가 뜬금없이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9일이죠.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하기로 했는데 후보들 윤곽이 다 나왔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자천타천으로 거론됐던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공식 첫 출사표를 던진 건 이 재선의 이용우 의원인데요. 이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당이 큰 위기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이 추대론 같은 과거 획기적인 발언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출마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삼선의 박대출 의원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주호영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이런 당내 일각의 의견은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등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내대표 협의가 이제 합의 추대 대신에 경선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제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가 나온 만큼의 이제 네. 합의 추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합의 추대론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는 이 당내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합의 추대의 이 대상에 올랐던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느냐가 관심인데요. 경선을 해도 원내대표에 출마하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주 의원 상황을 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의원들 한 10명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중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 불출마 뜻을 밝히고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이 가처분 결정 이후로 원내대표 선거를 미루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 접수는 모레 17일에 받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몇 명의 후보가 등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점치는 언론들도 있었는데 오늘 불출마 뜻을 밝혔네요. 네. 후보 등록이 이제 모레 17일에 받고 이틀 후 19일에 이제 선출인데 아직도 깜깜이 선거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네. 이제 내일 원내대표 선출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날 17일에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선거운동 기간은 다 이제 주말 단 이틀뿐입니다. 여기에 새 원내대표 임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 그러니까 이 내년 4월까지로 할지 아니면 이 원내대표 임기인 1년으로 할지 논의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 윤심이 당락을 결정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조혜진 의원하고 붙어서 81표 대 21표 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윤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한 후보에 대한 윤심이 확인이 되면 해당 후보가 당선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이제 법안이 있는데 야권의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인데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법인가요? 네, 정확한 이 법안 명칭은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네. 지난 2014년 이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에 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이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면서 이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최근 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사측이 이 노동자들에게 이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노란 봉투법이 쟁점 법안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노란 봉투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핵심은 이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 노조 활동이 이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러한 노란 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제 현재 관련 법안이 6건 정도가 발의가 됐고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노동자의 범위를 특수고용 노동자, 이 하청 노동자 등까지 확대를 하고요. 또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 개인에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는데 이 부분이 여야 그리고 이제 노동계와 재계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쪽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재계는 기업을 죽이는 이 노조 방탄법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에 담긴 이 노조의 불법 행위까지 이 보호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인 이 국민의힘도 이 노란 봉투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현행법에서도 이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면 이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이 되는데 이 노조의
환노의 이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환노회에서도 이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환노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물론 이 환노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입법을 위해선 이 법사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이 여야 합의 없이는 이 통과가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노란 봉투법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긴 했지만 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거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통과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5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엑스포 유치 전과 BTS 병역 특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병역 문제, 여전히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BTS가 부산 엑스포 2030 유치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BTS가 예술 채용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공개 건의한 상태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달 말에 부산을 찾아 BTS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 병역 특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BTS 병역 특례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나선 의원이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적용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막 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전주 대사슴 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에서 상을 받더라도 안 해주는 거하고 형평이 맞느냐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BTS를 군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BTS에게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특례자들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고 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 성일종 의원.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병역 특례 확대를 위한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BTS 병역 특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원 C&I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BTS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 반면에 지난 8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BTS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면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어제 BTS 성과는 분명 대단하지만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 유치 활동이 우선이냐, 국가의 병역 의무 이행이 우선이냐를 따지기 전에 대체복무제도 자체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부터 넓혀나갈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보겠습니다. 너무 무도한 조치입니다. 이달은 검경 수사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대표 본인을 넘어서 가족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당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어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7일 법인카드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수사의 칼날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이어서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경찰이 어제 소환해서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사실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불법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같은 기간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불법 도박 의혹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던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개월이 지나서 당대표 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내심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의 경찰 소환 소식이 전해지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너무 무도한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에 어떤 위반이 있다라면 그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당당하게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실질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타켓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좀 너무 무도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주변을 향한 표적 수사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항변입니다. 부인에 이어서 아들까지 가족의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동시다발적으로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 사법 리스크 몸살 이게 과연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 블랙홀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가처분 재판 2라운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의 효력 정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과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바로 신문이 끝난 그날 바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한동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날 당일에 결론이 나오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린다면 지체가 된다면 어느 쪽에 좀 유리한 그 유불리가 있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이제 그 심리하는 판사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언제 하느냐 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네. 저는 유불리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황정수 부장판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다가 사실상 인용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의 가처분 신청은 대개 당일날 좀 늦게 한다든가 다음날 새벽에 한다든가 우리는 그게 익숙한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를 꼭 그렇게 금방 발표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심리가 늦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 경우에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지난번은 비상 상황으로 간 게 의도적으로 한 거다 지금 그런 인식이었잖아요.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인식은 없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이제 늦춰지면 질수록 국민의힘이 이제 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판사도 사람인 이상 본인 판결에 더욱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아까 최 선배도 말씀하셨지만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게 네. 길어진다고 그래갖고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변수는 저는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이 이번 달 안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경찰 수사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만약 경찰 수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성상납 사실이 확인되는 내용이 담긴다 그러면 그것들은 충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가 징계를 할 수가 있고 여론 반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죠. 그 외에는 사실은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별로 없다. 즉 시간이 저는 28일 마지막 심리하면은 뭐 그때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당일에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한 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냈던 거기 때문에 더 뭐 시간 끌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시간을 끌더라도 사실 유불리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가요. 사법 자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정당 안에서 자율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19일에 새 원내대표까지 선출을 하면 지도부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는 모양새인데 정상화 궤도에 오른 여당 지도부가 만약에 또다시 인용 결정을 맡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플랜 B를 세워뒀을까요? 뭐 꼭 세워뒀다기보다는 나름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한 차례 비대위가 와해됐었고 만약 이번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저게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비대위에 대한 법원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완전히 클리어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제기했던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비대위가 약간 비상 상황이란 것 자체가 당연 규정이 아니었다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설령 뭐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로 뽑힌 그 대표를 하위기구인 그 전국위원회가 비토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또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원내대표 대행체제까지도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지난번에는 사실은 비상 상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실제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원 당규를 아예 처음부터 바꿨고요. 그 바꾸기 전에 이미 최고위원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사퇴를 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비상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19일에 새 원내대표가 나와요. 그 지난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19일 날 새 원내대표가 들어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지난번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얘기했던 그 어떤 기본 얼개 이런 것들은 대략 다 치유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아마 인용될 가능성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는 세워놨겠죠. 그 플랜 B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선출되는 이제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이나 뭐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제 이 당을 다시 또 뭐 이끌어가는 과정. 뭐 그렇게 본다면 다시 뭔가 처음 시작하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셨지만 또 만약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 원톱 체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윤계에서는 주호영 추대론이 거론됐지만 오늘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선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재 후보만 10여 명에 이르고 주호영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이번에도 윤심이 원내대표 향방을 가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심이 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윤심은 윤핵관들을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되겠죠. 윤핵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은 그게 곧 윤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윤핵관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핵심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 두 분인데 둘이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대선 때부터 안 좋다는 건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번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 데는 아마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또 이번에 그 청와대 개편에서도 윤핵관이 이른바 그
추천했던 인사들이 대거 밀려났거든요. 그 네. 얘기는 전체적인 여권의 권력 지형에서 윤핵관이 지금 꼭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쨌든 당에서는 윤핵관의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두 사람이 협력해갖고 하나의 원내대표, 한 사람의 원내대표를 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유력할까요? 저는 현재로서는 뭐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추대론이 친윤 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윤핵관들은 주호영 의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점에서 보면 주호영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후보군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용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뭐 박대출, 김태호 뭐 여러 의원들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로 됐을 당시에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충남지사를 하는 김태흠 의원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태흠 의원이 나 원내대표 출마 안 하고 충남지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윤심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기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에 이제 다시 재선을 시키는 게 만약에 윤심이라면 지금 제가 쭉 거론했던 기자들 사이에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 이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오려고 하다가 저 출마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 그러면 주호영 의원한테 윤심이 쏠리고 있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윤심을 주호영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대충 윤심이 누구에게 있구나 또는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주호영 의원 추대론이 지금 뜬금없이 나오는 걸 보면 네.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예. 다음 신문 기일인 28일이 하필이면 그날 국민의힘 윤리위 이제 정례 회의인가요? 전체 회의가 이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표 성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뭐 그전에 이제 또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한다면 제명 결과가 나온다면 가처 여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 자격을 이제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징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 전 대표 측의 이제 대응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추가 징계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양고기, 뭐 무슨 양두구육 얘기, 뭐 신군부 얘기, 뭐 등등 사실은 그거는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거론하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사실은 당의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정말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 와중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저는 뭐 윤리위원회가 충분히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징계의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징계라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추가 징계를 한다고 하면요.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네. 추가 징계는 그 6개월보다 더 가중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다시 하면서 그럼 12개월로 한다? 이것도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최소 탈당 권고나 아니면 제명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일은 정기회의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뭐 일찌감치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굳이 28일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아마 그 추가 징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전 대표의 대응은 어떻게 카드가 어떤 뭐 게 있습니까? 이 전 대표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징계가 그 조치가 추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당원이 아니죠. 만약에 그 제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여론전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도 추가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징계 여부는 사실은 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과도 관련이 있죠. 근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이제 비대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뒤에 징계 끝나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오는 건 도저히 그 국민의 힘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징계, 즉 제명을 함으로써 아예 그냥 당 밖으로 쫓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인용을 안 하고 비대위가 합법적이다라고 법원이 결정한다면 그럼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마음에 안 드는 이준석 대표를 당에 남겨둘 필요가 없죠. 따라서 그 경우에도 어쨌든 추가 징계해갖고 이준석 대표를 당 밖으로 쫓아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현재 그 국민의힘 분위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선 제명을 하면은 제명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낼 거고요. 그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또 이제 본안 소송, 즉 제명 그 취소 소송을 내겠죠. 마치 그 제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해고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고 무효 소송 내듯이 그 오랜 그 시간이 소요가 되겠군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에 비대위가 와해되더라도 이 본안 소송이 내년 5월 이후까지 가면은 내년 5월이면 이준석 대표 어쨌든 임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 5월 이후에 본안 소송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실익이 없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는 소송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카드는 소송전이군요. 예,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네, 오늘 발제하신 내용이 여야 사법 리스크인데요. 이제 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8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도 지난해 무혐의 처리를 다시 뒤집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 검찰은 추가 기소 하려고 지금 경찰로부터 그 송치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 네. 경찰에서 이제 입장은 번복한 건데 번복하면서 기소 의견 송치도 아니고 사실 그냥 검찰에 일단 넘긴 거는 검찰에서 빨리 좀 넘겨라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라는 그 시그널이 경찰로 갔기 때문에 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저건 당연히 100% 이제 추가 기소하겠죠. 다만 이제 추가 기소 과정에서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느냐. 지금 경찰은 어쨌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제3자 뇌물을 받았다는 성남FC, 그 후원금을 받은 성남FC에서 나간 현찰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을 못한 거거든요. 그거를 밝혀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수사가 검찰에서 앞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 그게 제3자 뇌물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뇌물이라는 거 제3자 뇌물죄는요. 그 뇌물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게 굳이 없어도 돼요. 그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 부정한 청탁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두산건설에 그 뭐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그다음에 뭐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또 공문으로도 확인이 돼요. 그런 걸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이걸 연결시켜 보면 그건 뭐 충분히 유죄 입증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그 돈을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가 뭐 뇌물로 직접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 뭐 기소를 할 가능성 저도 뭐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재판 국면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의 일반적인 그 의견들, 변호사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도 기소의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생 위기에다가 정기국회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네, 전례가 이런 없는 경우가 상황인 것 없습니다. 같은데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벌써 5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다자회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이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절하는 이유 각각 뭐라고 보십니까? 뭐 잘 아시지만 2019년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뭐 5번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번 제안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은 다자회동을 했고 한가운데 1분 30초 정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1분 30초 창가에 가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1분 30초간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입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원래 지금은 뭐 대통령이 집권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당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DJ 때까지만 해도 총재를 겸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는 않고 그다음에 설령 회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역대 대통령이 최근 한 20년 내에 단독으로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DJ 집권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그랬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자회동은 그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자회동은 아니 그거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유 갔다 오면 원내대표 대표 이 다자회동을 한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할까요? 만나겠죠. 네. 예. 뭐 저는 윤 대통령이 사실은 만나자고 말은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미 영수회담은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양쪽이 다 영수가 아니니까요. 이제 다자회담은 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자회담이라도 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바람직한 게 어쨌든 국민은 지금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민생과 경제를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힘을 합쳐갖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자꾸 그 민생과 경제에 집중을 하는데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은 정적 제거에만 저거 골몰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훨씬 만들어가는 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다자회담이라도 저는 받아서 대통령과 만나갖고 자꾸 그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1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나갖고 국회 입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게 사실은 대통령제 원리에 맞는 행동인 거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제 원리를 자꾸 이렇게 반해 갖고서 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 일개 상원 의원들도 한 2-3명은 불러갖고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도 대화하는 그런 정치로 가야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 다자회담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다자회담은 여러 명이 만나면 하여튼 의례적인 얘기가 많아지는데 만약에 민주당 대표 또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을 별도로 대통령이 만나면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를 그 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단판을 지을 수도 예.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찬수 기자님 먼저 할까요? 예, 무협지 보면은 고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죠. 한번 딱 뽑으면 진짜 1도 필살이라고 치명상을 입히지 뽑아갖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상처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를 보면 굉장히 전방위적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제3자 뇌물 혐의, 또 그 부인은 지금 법인카드 쓴 거 갖고 수사받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아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보면은 이재명 그 대표에게 치명적으로 정치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은 사실 별로 없어요. 본인에게 직접 돈이 흘러 들어갔거나 특혜 줬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칼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고수는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쭉 이제 열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뭐 이거 이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이것도 이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아까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가 한 줄 논평은 오늘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위기의 현실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줄 논평을 하셨네요.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민생 위기 앞에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야 지도부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와 제주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8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엔 최고 4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